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통장에 돈이 제법 있고 자식들도 다들 제 앞가림하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72살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딱히 걱정할 게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큰애는 회사 다니고 작은애는 장사를 합니다. 아파트도 제 명의로 한 채 있고 적금도 2개 들어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걱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언제 연락할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이 집값은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친구 정희는 저보다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월세 사는 작은 투룸에서 혼자 살고 자식들은 다들 지방에 있어서 명절 때나 겨우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통장 잔고도 저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의 얼굴에는 늘 여유가 있었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에서 둘이 앉아 있을 때마다 느꼈습니다. 정희는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저는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앞으로 몸을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왜 저렇게 편안해 보이는 걸까? 가진 것도 저보다 적고 자식들도 덜 챙겨주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가 편안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자식이 잘 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저는 많은 장면들을 봤습니다. 명절날 아침 정희네 집 앞을 지나가다 본 풍경, 병원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정희가 했던 말 한마디, 복지관 독서실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정희의 뒷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저녁 정희네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본 그 집 안 풍경까지,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70을 넘어서 진짜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상팔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뒤늦게 깨달은 존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지금 불안하시다면, 혹시 자식 걱정, 돈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희에게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무언가 하나쯤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본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설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아침, 저는 전날 밤부터 준비한 떡국과 나물, 전을 차려놓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10시, 11시, 12시, 오후 2시가 되어서야 큰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길이 막혀서 못 간다고 작은애는 문자로 송금했으니 맛있는 거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정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있을 것 같아서 명절 반찬을 좀 챙겨주려고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라면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 잘 왔네. 나 혼자 라면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먹자.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날에 라면이라니. 자식들은 안 온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애들은 안 와? 정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큰애는 처가 갔고 작은애는 미국에 있잖아. 뭐 바쁘지. 나야 뭐 혼자 있는 게 편한데. 그 말을 하는 정희의 표정에는 서운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날에 자식이 안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걸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아? 나는 우리 애들이 오늘 못 온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정희는 라면을 그릇에 담으면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나도 그랬어. 명절만 되면 얘네가 언제 오나, 왜 연락이 없나 하면서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지.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만 힘들더라고. 애들은 애들 인생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채워달라고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 자식은 잘 살면 그걸로 됐지. 나를 채워주는 존재는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식은 나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가요? 한 장기 연구에서 노년기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을 조사했습니다. 관계의 질이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관계의 질은 상대방이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관계에 얼마나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인의 집에서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많은 걸 기대했을까? 자식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횟수를 줄였고 명절 때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관찰하면서 두 번째로 발견한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을 켜놓았습니다. 사람 목소리라도 들어야 집안이 덜 적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없으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늙어서 뭐하나, 이렇게 혼자 살다가 쓸쓸하게 죽는 건 아닐까.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복지관 도서실에서 정희를 봤습니다. 정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보온병 커피와 노트 한 권이 옆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책을 읽다가 가끔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나중에 정희에게 물어봤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냐고요? 정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근데 외로움이 나를 흔들게 두진 않아. 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내려. 천천히 내리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엔 창밖을 좀 보고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비 오면 책을 읽거나 글을 써. 저녁엔 감사일기를 써.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거야. 정희는 감사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정희는 감사할 일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정희가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말해줬습니다. 아침에 창밖에 온 까치, 복지관 앞 벚나무 꽃망울, 그리고 지금 이 대화. 한 통계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 중에서도 2그룹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외로움에 압도당하는 사람들과 외로움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만의 루틴을 완충장치로 활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커피를 내리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감사일기를 쓰는 그 시간들이 정희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분쯤 지나니까 창밖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 저는 평생 이런 소리들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희를 보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정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을 할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까? 정희를 관찰하면서 세 번째로 발견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정희에게는 늘 내일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뭐 하지?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갔습니다. 아침 먹고, 낮잠 자고,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또 자고. 정희에게는 늘 일정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도서관, 화요일 오후에는 복지관 요가 수업, 수요일 오전에는 자원봉사, 목요일 저녁에는 독서 모임, 금요일 오후에는 산책. 그 일정들이 정희의 일주일을 채웠고, 정희는 그 일정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수요일 아침, 정희가 노란색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복지관 급식소로 갔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배식을 돕는 모습이 밝았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는 벌써 3년째라고 했습니다. 수요일이 제일 기다려져. 어르신들이 나보면 좋아하시거든. 나도 그분들 보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저는 자식들이 저를 기다려주길 바랐는데, 정희는 본인이 먼저 누군가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목요일 저녁 독서 모임에서도 정희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번 주 책을 생각하고 목요일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 오늘 속에서 내일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달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일정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뭘 하지? 어디를 가지?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청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도서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정희처럼 책을 빌려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2~3개였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거의 매일 뭔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서예 수업, 도서관, 산책, 시장 가는 날. 별것 아닌 일들이었지만 그 일들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서예 수업 가는 날이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녁에 잠들 때도 달라졌습니다. 내일은 도서관 가서 새 책 빌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정희처럼 내일이 있는 사람. 저도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를 관찰하면서 네 번째로 발견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자기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통장 잔고를 더 불리고 싶고, 자식들한테 더 많이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한 선택도 많이 했습니다. 지인이 좋다고 하는 투자에 돈을 넣었다가 반토막 난 적도 있었고, 자식 사업 도와준다고 적금을 깨서 빌려줬다가 아직도 못 받은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병원비도 못 내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달랐습니다. 정희는 크게 벌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절대 잃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네 집에서 차를 마시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큰 돈은 없어. 근데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
첫 번째는 이 집이야. 작지만 내 명의고 관리비만 내면 돼.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두 번째는 연금이야. 매달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건 절대 건드리지 않아. 통장 3개로 나눠놨거든.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병원비 통장. 생활비는 매달 9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비상금하고 병원비로 넣어둬.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한 달에 90만 원으로 살아? 그게 되긴 해? 정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되지. 관리비 15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공과금 10만 원. 이렇게만 쓰면 돼. 이렇게만 쓰면 돼.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만 하고 옷은 필요할 때만 사고. 처음엔 답답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저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비상금은 얼마나 있는데?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2,500만 원 정도 있어. 큰 돈은 아니지만 갑자기 뭔가 생겨도 버틸 수 있는 돈이야.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새집 보증금 내고 이사비 쓸 수 있는 정도. 병원비 통장은 500만 원 정도 있고 큰 수술하게 되면 모자라겠지만 일단 당장 입원하고 검사 받을 수 있는 돈은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큰 돈은 없었지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내 명의의 집, 매달 나오는 연금 150만 원, 분리된 통장, 비상금 2,500만 원, 병원비. 그게 정희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정희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 집은 있었지만 대출이 있었고 통장에 돈은 있었지만 자식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빼줘야 했고 비상금이라는 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건을 가지고 계신가요?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으신가요? 자식들한테 빌려준 돈 때문에 정작 본인 병원비가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한 조사에 따르면 노후 불안감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총자산 규모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고정 수입과 비상금 보유 여부였다고 합니다. 자산이 많아도 비상금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 지수가 높았고 자산이 적어도 비상금이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감이 높았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제 돈 중에서 200만 원을 그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자식이 돈 달라고 해도 투자하라고 해도 이 통장만큼은 지키겠다고. 처음엔 200만 원이 너무 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 30만 원을 더 넣었고 2달 후에도 30만 원을 넣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병원비 통장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자동이체로 넣기로 했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도 통장 잔고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대출을 갚기로 했습니다. 제 집에는 2천만 원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자만 매달 1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저는 그 대출을 갚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적금을 해지하고 비상금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아서 일시불로 갚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확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제 겁니다. 누구한테 빚진 것도 없고 이자 낼 걱정도 없습니다. 정희가 말했던 것처럼
큰 돈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예측 가능한 수입, 분리된 통장, 비상금, 병원비, 그리고 빚 없는 삶. 그게 저를 지켜주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작지만 안전한 조건을 지키는 사람. 정의가 그랬고, 이제 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관찰하면서 5번째로 발견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정의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정의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72살인데도 여전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좀 생기면 어디 투자할 데 없나 두리번거렸고, 지인이 사업 이야기를 꺼내면 귀가 솔깃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었고, 저도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았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지인이 괜찮은 투자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금 보장의 이자도 은행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이자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지인도 저도 돈을 한 푼도 못 건졌습니다. 500만 원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때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욕심 부렸다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좋은 투자처를 알려줘도 관심이 없었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런지. 어느 날 정의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돈 불리고 싶은 생각 안 들어? 연금만으로 사는 거 빠듯하지 않아? 정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빠듯하지. 근데 나는 이제 욕심 안 부려. 예전에 한 번 크게 당했거든. 60 초반이었을 때인데 그때는 나도 욕심이 있었어. 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었고 나도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친구가 권하는 대로 전세금 빼서 상가에 투자했어. 그 친구 말이 좋아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 2천만 원 날렸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정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긴. 울고 불고 난리쳤지. 그 친구한테도 연락했는데 그 친구도 당한 거였어. 결국 돈은 못 찾았고 저는 월세로 옮겨야 했어.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근데 그때 깨달았어. 이 나이에 이르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젊었으면 다시 벌면 되는데 70 넘어서는 다시 벌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결심했어. 이제부터는 절대 욕심 안 부리자. 잃지 않는 게 최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는데 저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목표가 바뀌었어. 더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걸 지키는 거. 연금 100만 원, 비상금 1000만 원, 병원비 500만 원. 이것만 지키면 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더 필요하지 않아. 욕심 부리면 다 잃을 수 있어. 여러분은 지금도 더 가지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시나요?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에서 나온다.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낼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삶은 더 오래 지속된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정의가 떠올랐습니다. 정의는 욕망을 덜어낸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벼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투자 이야기를 해도 귀를 막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가진 것들을 점검했습니다. 집, 연금, 비상금, 병원비.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게 제 목표가 됐습니다. 작은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연락했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도와줬을 겁니다. 적금을 깨서라도 돈을 만들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내가 가진 돈은 내 병원비랑 생활비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아. 너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엄마가 나중에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알아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아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확고하게 선을 그으면 받아들인다는 걸요. 흔들리는 건 엄마였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는 사람,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 그게 정이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투자 실패 걱정도 없고 자식 사업 망할까봐 전전긍긍할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만 잘 지키면 됐습니다. 그게 이 나이에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희를 5년 가까이 관찰하고 나니까 이제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저와 정희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저는 정희를 보면서 뒤늦게 5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나는 기대가 많았고 정희는 기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 때 올 거라고, 생일 때 챙겨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정희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었던 겁니다. 둘째, 나는 자식 일정이 먼저였고 정희는 자기 시간이 먼저였습니다. 큰애가 주말에 온다고 하면 제가 약속 잡은 것도 취소했습니다. 정희는 본인 일정이 있으면 그걸 지켰고 자식들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나는 감정을 숨겼고 정희는 감정을 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섭섭해도 내색하지 않았고 혼자 삭히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정희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자식들도 그런 엄마의 말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넷째, 나는 노후 자금을 쉽게 열었고 정희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 통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노후 자금을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나는 더 가지려 했고 정희는 지키려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5가지 중 무엇을 가장 많이 잃고 계신가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놓친 건 바로 제 삶의 결정권이었습니다. 자식 일정에 맞춰서 제 시간을 조정하고 자식 필요에 맞춰서 제 돈을 내어주고 자식 비위에 맞춰서 제 감정을 숨기고 저는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본인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시간은 내가 정하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내 감정은 내가 표현하고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했던 겁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뭔가 가슴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거리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존엄. 정희에게는 존엄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자기 삶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태도,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게 정희의 존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존엄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제 시간은 없었고, 제 돈은 없었고, 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존엄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존엄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깊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후회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깨달아서 울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놓친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72년 동안 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지자. 존엄을 되찾자. 저를 함부로 내어주지 말자. 존엄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한테 의존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정하는 힘이었습니다. 그게 존엄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결심은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희처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뭘 쓸지 몰라서 노트만 들여다보다가 그냥 잤습니다. 하지만 2주일째부터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는 것, 아침에 커피가 맛있었다는 것, 복지관에서 아는 분을 만났다는 것.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을 적다 보니까 하루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자식들한테 즉답하지 않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전화하면 무조건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전화벨이 울리면 달려가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독서 모임 중이면 전화를 안 받았고 산책 중이면 나중에 다시 걸었습니다. 처음엔 큰애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무슨 일 있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나중에 전화해서 독서 모임 중이었다고 하니까 큰애도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바쁘게 사는 게 보기 좋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제 병원 예약을 먼저 적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가는 날도 자식들 일정 피해서 잡았습니다. 자식이 그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일정을 먼저 잡았습니다. 무릎 아프면 바로 병원 예약했고 건강검진 날짜도 제가 편한 날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식들한테 알렸습니다. 엄마 그날 병원 간다고요. 자식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번째로 한 일은 통장 분리하기였습니다. 정희처럼 통장을 3개로 나눴습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병원비 통장.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새 통장으로 나눠서 들어가도록 설정했습니다. 생활비 60만 원, 비상금 20만 원, 병원비 20만 원. 이렇게요. 처음엔 생활비가 부족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니까 60만 원으로도 충분했습니다. 5번째로 한 일은 자식들한테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작은 애가 또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했을 때 저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 해서 여유가 없어. 급한 거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봐. 작은 애는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요. 제가 안 도와줘도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 일은 제 시간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정의처럼 일주일 일정을 달력에 적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도서관, 화요일 오후 서예 수업, 수요일 오전 시장 보기, 목요일 저녁 독서 모임, 금요일 오후 산책. 주말은 비워두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만나고 안 오면 집에서 쉬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표가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있었고, 저녁에 잠들 때는 내일 기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꿔나가는데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기도 했고, 혹시 자식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변하니까 자식들도 변했습니다. 큰애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큰애가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활기차게 사니까 자기도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작은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했는데 이제는 그냥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이렇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독서 모임 갔다 왔어. 재미있는 책 읽었어. 작은애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책이냐고,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신나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식들 걱정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 감정들에 압도당했는데, 이제는 그 감정들을 인정하면서도 제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식 걱정되지만, 제 일정은 지키고 외롭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불안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저는 더 가지려는 사람에서 지키려는 사람으로 조금 옮겨 앉았습니다. 제 시간을 지키고, 제 돈을 지키고, 제 감정을 지키고, 제 존엄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정희를 만났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에서였습니다. 5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5년 전 저는 등을 기대지도 못하고 앞으로 몸을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도 정희처럼 등을 편안하게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도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정희가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너 보면서 많이 배웠어.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야. 저는 정희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희가 뭘 가르쳐 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희의 삶을 보면서 배웠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변하기로 결심한 것도 저였고 실제로 행동한 것도 저였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둘 다 상팔자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도?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숨 쉬고 오늘 밥 먹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있는 게 상팔자지. 큰 집 있고 돈 많고 자식 잘 되는 게 상팔자가 아니야. 오늘 하루를 내가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상팔자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팔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희에게서 본 상팔자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많이 받으려 하지 않고 덜 기대하는 사람.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내일을 기다릴 일이 있는 사람. 작은 안전 조건을 지키는 사람. 더 가지려 하기보다 잃지 않으려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존엄만큼은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도 상팔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본인 삶에 집중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발견하세요. 내일 기다려지는 일 하나를 만드세요. 작지만 안전한 조건들을 지키세요.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세요. 남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함부로 내어주지 마세요. 내 시간은 내가 정하고,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내 감정은 내가 표현하세요. 그게 존엄입니다. 그게 진짜 상팔자로 사는 방법입니다. 70을 넘으면 최고의 상팔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엄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걸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하나를 지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시간인가요? 돈인가요? 감정인가요? 아니면 존엄인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지켜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한 일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희를 만난 것입니다. 정희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쉽지 않았지만 시도한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한 분이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간직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상팔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킬 줄만 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배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시간 많잖아요. 영자 씨는 생일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잡은 모임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은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자 씨입니다. 며느리가 부탁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손주 돌봄, 반찬, 집안일. 언제나 먼저 나섰고 언제나 맞춰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정숙 씨입니다. 손주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부탁이 오면 먼저 자신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안 되는 날은 안 된다고 합니다. 10년 후 두 집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달라서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답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 한구석이 아프게 찔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김영자 씨는 원래 그런 분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했습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영자 씨는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괜히 까다로운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었고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늘 먼저 맞춰줬습니다. 반찬은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줬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했습니다. 손주 돌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맡겨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영자 씨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 좋은 시어머니. 영자 씨도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 맛을 못 내겠더라고요. 영자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어머니 김치 맛있어요 라는 말 대신 어머니 김치 다 떨어졌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변화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칭찬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기대가 되어버린 경험. 잘해주셔서 감사해요가 언제 해주실 거예요가 되어버린 경험. 그것은 며느리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발적일 때 따뜻하고 의무가 되는 순간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한번 의무가 된 것은 좀처럼 다시 감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자 씨는 그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정숙 씨도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반찬 가능하세요? 정숙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렵다. 다음 주엔 해주마. 며느리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해. 알겠어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해줄까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숙 씨가 안 된다고 한 그 주에 며느리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반찬을 받았을 때 며느리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당연한 것을 받을 때와 기다려서 받을 때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 혹시 괜찮으세요?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토요일은 내 친구들 모임이 있다. 일요일은 괜찮으니 그날 맡겨라. 며느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살짝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그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요일에 부탁드릴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토요일에 오랜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절하면 며느리가 서운해할까봐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웃으며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거절은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이 있어야 수락이 감사가 됩니다. 늘 가능한 사람은 늘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뒤늦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어요? 영자 씨는 기꺼이 했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고 며느리도 돕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후 4시 픽업이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일정 통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그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오랜만에 혼자 장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며느리 집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예전에 영자 씨가 직접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알아두거라. 급하면 언제든 와서 가져가도 된다. 그때는 그냥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영자 씨가 외출했다 돌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니 애써 담근 반찬통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가져가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벼운 문자였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져간 사실을 알리는 문자였습니다. 영자 씨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늘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언제든 맡기라고 했으니까. 비밀번호도 내가 알려줬으니까. 그러니 며느리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 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여러분, 부탁과 통보의 차이를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죄송한데 혹시 가능하세요? 였던 것이 어느 날부터 내일 사시오가 되어버린 경험.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도 그랬습니다. 그냥 어느 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정숙 씨 집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금요일에 혹시 가능하세요? 정숙 씨는 달력을 봤습니다. 금요일은 병원 가는 날이다. 무릎 정기검진이 있어서. 며느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그날 연차를 써볼게요.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병원을 미뤘을 겁니다. 아니, 미루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며 그냥 다음 달로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연차를 냈습니다. 이 작은 장면 안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정숙 씨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빈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씁니다. 하지만 자리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늘 비워두는 사람은 늘 비워져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숙 씨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정숙 씨는 달력을 봤습니다. 그날은 오래전부터 잡아둔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은 어렵다. 엄마도 약속이 있어. 전화 너머에서 며느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늘 먼저 본인 일정부터 보세요? 저희도 급한 거잖아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말했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 휴대폰을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무 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서운해하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 한마디를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겠구나. 정숙 씨는 그날 모임에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방법을 찾았고 며칠 뒤 전화를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화했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손주를 데리고 공원을 다녀오다가 며느리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오늘 일 잘 마무리했어요. 정숙 씨는 그 문자를 읽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같은 손주 돌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가 받는 문자와 정숙 씨가 받는 문자는 달랐습니다. 하나는 다음 일정을 알리는 문자였고, 하나는 감사를 전하는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도움은 같은데 감사의 온도가 달라진다면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정숙 씨는 특별히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복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영자 씨 생일이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 둘이 점심을 사주겠다고 해서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면서 영자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날이 얼마만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혹시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아프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 둘 다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영자 씨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어머니는 시간 많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많다. 생일이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바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손주가 아픈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분 좋게 입었던 옷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 오늘 손주 봐줘야 할 것 같아. 다음에 보자. 문자를 보내고 나서 영자 씨는 입고 있던 옷을 벗었습니다. 옷장에 다시 걸면서 영자 씨는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도 결국 남의 일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생일이라는 말도 못했구나. 생일이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하면 더 미안해할 것 같아서, 아픈 손주를 두고 못 가겠다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맞춰줬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빈 거실에 혼자 앉아서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친구들이 점심을 먹을 식당이 있는 방향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들으시면서 비슷한 기억이 떠오르신 분이 계십니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말했을 때 상대가 더 곤란해할 것 같아서 그냥 삼켜버린 경험. 생일이라고, 아프다고, 약속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또 맞춰준 경험. 어머니는 시간 많잖아요. 이 말은 며느리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당연해졌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생일날 들렸을 때 얼마나 깊이 박혔을지. 내 생일인데 내 하루를 내가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작아져 있는지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였습니다. 영자 씨는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파스를 붙이고 버텼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을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연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린이집 행사가 있는데 둘 다 참석해야 해서요. 영자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내일 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오늘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영자 씨는 결국 병원을 미뤘습니다. 손주를 봐주면서
내내 허리가 아팠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를 때, 쪼그려 앉아 간식을 꺼내줄 때,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고했어. 엄마는 집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아들도 며느리도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당연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집에 있는 사람이 됐을까? 나에게도 허리가 아픈 날이 있고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있고 그냥 쉬고 싶은 날이 있는데 왜 나는 그 말을 못했을까? 같은 시기 정숙 씨는 어땠을까요? 정숙 씨도 무릎이 좋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연락을 했을 때 정숙 씨는 말했습니다. 오늘 무릎이 좋지 않아서 오래 움직이기가 힘들다. 이번엔 어렵겠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몸 먼저 챙기세요. 전화를 끊고 정숙 씨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보낸 그날 하루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날에도 자식 눈치 때문에 아프다는 말을 못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괜찮다. 내가 할게라는 말이 먼저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가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사실을 자식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자 씨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들도 며느리도 영자 씨가 아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영자 씨와 정숙 씨,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손주를 아끼는 마음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10년 후의 풍경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혹시 며느리의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허용하는 만큼 행동합니다. 누군가 언제나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가끔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미리 물어보게 됩니다. 영자 씨의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영자 씨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이유는 영자 씨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부탁 없이 먼저 해줬고, 안 된다는 말 대신 알겠다는 말을 했고, 아프다는 말 대신 괜찮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신호가 쌓였습니다. 영자 씨는 언제나 가능한 사람. 영자 씨는 언제나 괜찮은 사람. 영자 씨의 시간은 언제나 비어있는 시간. 그리고 정숙 씨는 다른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도와준다. 하지만 내 삶도 있다. 내 일정이 있는 날은 미리 물어봐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당신이 허용한 경계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며느리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처음에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동안 보내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바꾸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다만 바꾸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가 나쁜 건가? 아들이 나쁜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계속 괜찮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계속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어줬던 것입니다. 영자 씨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무거운 것이 하나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함이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후에 서연이 픽업. 혹시 가능하세요? 영자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그래, 알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자 씨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안 된다. 엄마 일이 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화를 낼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괜히 말했나 싶어서.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두려웠는데 막상 해보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선을 긋지 않았던 것은 며느리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절했을 때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까다로운 시어머니 소리 들을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결국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상대를 배려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이 있어야 상대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선이 있어야 도움이 감사가 됩니다. 선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영자 씨는 그것을 처음 한 번의 거절로 배웠습니다. 뒤늦게 배운 것이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여전히 반찬을 해줬습니다. 여전히 며느리가 힘들다고 하면 도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날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픈 날은 아프다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날은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혹시 괜찮으세요? 통보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이번 주는 어렵다고 하면 며느리는 알겠어요. 다음에 부탁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영자 씨가 이번 주는 괜찮다고 하면 며느리는 감사해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가 달라지자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영자 씨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나쁜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며느리 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차이인 줄 알았는데 결국 시어머니 차이였습니다. 같은 며느리도 늘 가능한 사람 앞에서는 당연해지고 가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며느리의 성격이 아니라 시어머니 스스로가 보내온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며느리가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보내온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번만 안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 한 번이 달라지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거절해도 됩니다. 자신을 먼저 챙겨도 됩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뒤늦게라도 배웠다면 지금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배움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